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남녀노소, 어르신, 청소년, 학생, 대학생 모든 분들과 또 특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도시재생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또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계신 여러 주민분들께 모두 안녕하시냐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와 좌장을 맡은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희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 걸음해 주신 강연자, 정석 교수님들, 그리고 패널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기념 제1회 아산시 도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포럼은 아산시의 비전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도시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운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실정 하에서 본 포럼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포괄하는 정책인 도시 재생과 지역 개발, 그리고 문화, 기업, 사회적 경제, 청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이번 포럼은 사전에 이렇게 온라인 중계 및 오프라인 대강당에서 모여서 할 걸 기획했지만 지역 사회의 코로나19의 증가,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포럼이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셔서 단발적인 질문도 좋고 평소 의견도 좋고 어떠한 의견이든 질문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필요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회 아산 도시포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전체 진행 순서는 3시간 중 전반부 약 1시간 40-50분 정도를 우리 정석 교수님의 주제 강연을 듣고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패널들을 모셔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답변과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본 포럼의 큰 주제 방향이죠. 주제 방향이 될 이번 강연 주제는 코로나 이후 도시의 재발견입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시자 도시의 발견, 천천히 재생, 도시재생의 정석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정석 교수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온라인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포럼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후 도시 재발견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시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아산의 시정이 과거에 도시개발 시대의 시정에서 이제는 재생 위주의 시정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되살려야 할 건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도시를 이해하고 또 도시를 바꿀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을 그동안에 3권을 썼습니다. 참안도시, 그리고 도시의 발견, 그리고 천천히 재생.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자에서 이제 유튜버로 이 모드를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도시의 발견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히 올해 제가 연구년 동안에 이 지역에 내려가서 이 서울 또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 또는 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또 농산어촌 시골마을, 또 지방 중소도시, 또 원도심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삶을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는 코로나로 전 지구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결국 우리들이 불러들인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람이 야생 상태의 터전들을 너무 과도하게 침범한 바람에 그곳에 편안하게 살던 동물, 식물, 심지어는 미생물들이 이제는 더는 살지 못하고 대이주를 시작한 결과다. 결국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우리 지구를 또는 우리들의 자연을, 우리 생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를 아주 엄중히 일깨워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도시를 어떻게 보고 또 대하고 또 돌보고 되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특히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시 공간은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을까?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들의 도시 공간 대부분은 자동차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이 통학로는 정말 주차한 차량 또는 쌩쌩 달리는 차량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위험 속에서 걸어야만 하고, 특히 농산어촌, 이 지방도, 국도의 경우는 아예 보도를 만들지 않는 이런 도로에서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이런 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가용과 버스 그리고 자전거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처럼 우리 도시의 특히 도로의 대부분을 이 자동차에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문제가 기후 위기죠. 유럽연합 15개 나라가 지난 20여 년 동안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산업 분야 또는 전력 분야 그리고 건설 분야 또는 농산 어업 분야에서 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그런데 유럽연합 선진국들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증가한 분야가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어쩌면 우리 아산시가 이 새로운 이 재생 중점의 도시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중심 도시를 이제는 걷는 사람들 중심의 도시로, 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탄소 배출을 현격하게 줄이는 도시로 이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는 과연 안전한가?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을 썼던 이 제인 제이콥스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주민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3개를 설치를 합니다. 하나는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도로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2개는 단지 외곽에 큰 길가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행 전용 도로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신구는 하나씩 둘씩 사라졌고 마침내 트리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길가에 설치한 이 트리는 장신구 하나 누가 손을 대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행자 전용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만 발길이 끊기면 오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큰 길가는 사람들이 늘 오고 가고 가까운 건물에서 사람들이 늘 지켜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 도시가 지금 점점 안전한 도로로, 안전한 도시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이 지상부를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단지 입구에서부터 차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단지 입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 가까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오면 되지만, 자가용을 타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시민들은 단지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는 동안에, 특히 밤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적한 길을 걸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차를 없애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발길을 끊기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상부가 저녁 시간에는 더 위험을 느끼는 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느 도시에서나 이런 골목길, 골목 동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저도 아주 열혈 팬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골목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통과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개인 공간에 가기 전에 함께 거쳐야 되는 공유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문 이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골목길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공유 공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공간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왼쪽과 같은 이런 옛날 단독주택 동네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면 원래 살던 사람들의 거의 20% 정도만이 재정착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바뀐 이 단지는 마치 성체처럼 울타리를 두르고 여기 사는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지 외부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이 모세혈관 같은 이 골목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통팔달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면 이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는 문 닫힌 공동체,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돼서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야만 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우리 도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이게 바람직한 변화일 건가? 특히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대한민국 전반을 좀 돌아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건강한가? 지속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대 당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31% 정도가 수도권에 살았는데 2019년을 계기로 지금은 과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비수도권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농사노촌 시골 마을은 이제 소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과도한 인구의 편중에 있다. 국토의 불균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수도권의 집값 문제도 벌어지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중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개발 시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개발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와 강도로 개발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성취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었던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1000불 시대를 열었고 1990년대 중반 만불 시대, 그리고 지금은 2만 불 넘어서 3만 불,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50년대 중반 100만대 도시였던 서울시는 불과 15년 뒤에 500만 도시가 되었고 다시 20년 뒤에는 1000만 도시로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도시화를 서양 학자들은 폭발하듯 성장했다, 익스플로시브 그로스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강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죠. 이 조선시대 내내 한양도성 이 작았던 서울의 행정구역이 일제강점기의 강북지역으로 또 강남, 영등포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 강남 서초구 일대까지가 서울로 편입이 됩니다. 강남이 한참 개발되던 1970년대 후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어질 때 바로 그 앞은 논밭이었습니다. 이랬던 강남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불과 40여 년,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결국 개발 시대의 신개발, 또 재개발, 그리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보다 이 재개발의 규모를 훨씬 크게 키워서 했던 뉴타운까지 우리는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부분의 단체장들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처럼 뉴타운이 되지 않으면서 또 이 선거에서 많이 또 떨어지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공약으로 제기가 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재생시대로 넘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발시대와 재생시대를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개발시대에는 우리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 방식,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방은 따르는 방식, 또 분업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과거에 없던 단지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 개발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돌이켜 봐야 될 전략이 저는 성장 거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성장 거점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독 성장 거점, 쉽게 표현하면은 클 놈을 키운다, 될 놈을 키운다, 집중적으로 키운다. 골고루 다 키울 여력이 없다 또는 바쁘다. 그래서 대도시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웠던 게 우리 개발 시대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부 축에 이 재정 투자가 아무래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대기업이 중소도시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을 하라는 전제가 깔린 게 성장 거점 전략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큰 존재들은 자기들끼리 다 누리고 작은 존재들은 이제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 극심한 편중 또는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재생시대를 살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전략이 성장 거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과 같은 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도시도 많고 인구도 많은, 국토도 큰 나라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가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저마다의 도시들이 짱짱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전략을 폈다면 우리는 큰 도시 중심의 성장 거점 전략을 펼친 결과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국토의 극심한 불균형 또는 편중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성장 거점 전략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살려서 전체가 함께 살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결국 재생시대에는 도시를 또는 국토를 생명으로 보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산 따로 천안 따로 이렇게 도시마다 개별 생명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으로 보자. 국토를 한 몸으로 보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의 이 건강과 행복을 다시 찾는 일부터 마을 재생, 도시 재생, 그리고 소멸위기 지방 재생, 그리고 국토 재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개발 시대와는 다르게 가야 될 것이다. 빨리빨리 한꺼번에 우선 당장만 볼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오래오래 가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는데, 특히 수도권 신도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뺏어가는 블랙홀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충남 지역,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지역이 될 겁니다. 수도권 신도시 이제 그만해야 되고, 비수도권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2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두 신도시를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인근 농산어촌도 이 신도시에 다 활력을 뺏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잡고 행정수도, 수도 이전까지 생각했었지만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그쳤지만, 그리고 중앙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던 대단히 훌륭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기면서 왜 굳이 신도시를 지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방에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에 공공기관들을 넣었다면 원도심 재생과 이 공공기관 이전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바람에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들은 지금 텅텅 비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죠.
신도시를 더는 짓지 말자. 이것은 끊임없이 이 제로섬 게임, 공동화를 연쇄적으로 반복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세 가지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혁신입니다.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다. 두 번째는 소멸위기 지방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새로 일을 벌이지 않고서도. 세계 도시들이 도시 혁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꾸리티바를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도시, 생태 도시로 바꾸었던 이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님의 이 도시 혁신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 침술이고, 또 하나는 공동 책임 방정식이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디자인이죠. 도시 침술은 돈을 많이 들이는 수술과 같은 방식 아니고서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작은 변화로 도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꾸리티바가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멋진 해법이 바로 BRT입니다. 70년대 초반에 도입한 BRT는 기존의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지하철의 20분의 1 또는 50분의 1, 더 절약하면 100분의 1 적은 건설 비용으로 지하철과 다르지 않는 성능을 발휘한 땅 위의 지하철입니다. 버스를 2대, 3대 연결해서 수용 능력을 키우고 전용차로를 도입하고,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튜브형 정류장을 만들므로써 이 BRT가 지하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안으로 지금은 전 세계 도시가 이 BRT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보고타의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님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 자동차 중심 도시 보고타를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 도시로 바꾼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죠. 독자적인 차 없는 날을 매년 합니다. 2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이런 차 없는 날은 시민들이 1년에 하루쯤 이 자가용 없는 도시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밀레니오 이 BRT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클로비아는 이 보고타가 전 세계에 확산시킨 아주 멋진 행사죠. 우리말로 차 없는 거리, 미국에서는 오픈 스트리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시클로비아는 매 주말,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 주말 정기적으로 이를테면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에 자동차를 막고 차도를 사람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을 자전거로 또는 걸어서 또는 뭐 마라톤도 하고 이 사람들이 써보면서 도시 공간의 이 불균형, 이 배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도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걸어봄으로써 도시 공간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시클로비아죠. 뉴욕에서는 썸머 스트리트를 하죠. 이 주말에 또는 휴가철에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큰 길을 자동차를 막습니다. 뉴욕에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님이죠. 이분 임기 중에 이 자넷 사디칸 교통국장이 시장님과 함께 벌였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 브로드웨이의 차량 통행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 이 원래는 차가 다니던 브로드웨이를 막고 그곳에 보행 광장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반발도 있고 불만도 나왔지만 이렇게 광장을 만든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행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 어느 해 겨울에 엄청나게 폭설이 내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두 패로 나뉘어서 눈싸움을 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도시 공간을 바꾸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도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도시를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온 역사가 꽤 깁니다. 지금 안 이달고 파리 시장님 바로 직전에 파리 시장을 했던 분이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님이고, 이분이 무려 13년 파리 시장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내내 지금 안 이달고 시장님이 부시장으로 또 파리를 이끌었죠. 베르트랑 시장님은 이 시장 공약으로 가장 우선시했던 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을 한국에서 할 때
여름 한철 동안 센 강변에 조르주 뽕피드 고속도로를 폐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서울로 말하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발상이죠. 그리고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를 해변 분위기로 바꿉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을 했고 매년 반복이 되다가 2010년에는 아예 이 도로를 영구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동차 중심 도시를 사람 중심 도시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조치들을 했던 거죠. 베르트랑 시장의 뒤를 이어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년 임기를 마친 안 히달고 시장은 이 작년에 재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때 재선으로 출마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공약인데 이 공약에 아주 정말 혁신적인 어쩌면 혁명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만들었던 기조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생태, 그리고 연대, 그리고 건강입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전 세계가 알았던 코로나 또 이런 공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파리 시내 전역을 자동차 주행 속도 30km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5030 이제 막 도입하면서 50km 속도 제한도 불편해하는데 파리 시내 전역을 이제는 30km 속도 제한하겠다는 이 조치가 갖는 의미는 파리 시내에서 이제는 자동차는 웬만하면 다니지 마라. 설령 자동차가 다니더라도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속도 30으로 천천히 다녀라 하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 놀라운 공약은 파리의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아주 많죠. 노상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임기 중에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이제는 보도 또는 녹도 또는 자전거도로 바꾸겠다.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샹젤리제 거리, 자동차가 아마 8차선 또는 10차선 정도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이 샹젤리제 거리를 정원처럼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샹젤리제 거리의 차선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 차도로 내어주었던 공간들을 산책로로 또는 숲처럼 바꾸어서 시민들이 정원처럼 쓰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죠. 또 하나 놀라운 공약이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이 지하철을 뜻하는 단어와 이제 대비해서 만든 단어죠. 벨로는 이제 자전거라는 뜻이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로에 이렇게 지하철이 땅속으로 다닌다면 지하철이 다니는 이 모든 도로의 지상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죠. 왜 이런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강조하는가? 이 전체 자전거 도로 노선 연장이 170km입니다. 그런데 이 170km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170km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비용으로 지하철을 뚫는다면 불과 2km밖에 못 뚫는다는 얘기죠. 노면 트램을 건설하더라도 7km밖에 뚫지 못한다. 이 세계 대도시들의 지하철이 대중교통이 지하철에서 그 다음에 노면 트램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도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용도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만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공약들을 하나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15분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에서 장거리 출퇴근 또는 장거리 업무 또는 쇼핑 목적의 이런 이동을 가급적 안 해도 되는 도시, 걷거나 자전거로 15분에 다 도시 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15분 도시 프로젝트죠. 유럽의 많은 도시들도 비슷합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아다콜라오 시장님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30개 호텔 건설 사업을 중지시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바르셀로나의 호텔 건설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호텔 건설을 중지시킨 의도는
관광객보다 이제는 바르셀로나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의 어떤 그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장 비르지니아 라찌 이분도 변호사로 살다가 오성운동, 이 새로운 정치운동에 뛰어들고 로마 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왜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시장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엉망인 도시 로마에 더는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로마는 가장 세계 유명한 관광도시지만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엉망인 도시다. 그래서 비르지니아 라찌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정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쪽으로 바꾸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장님,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의 시장님이신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 시장님이죠.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폰테베드라시는 자동차 때문에 아주 엉망인 도시였어요. 외신 기자들이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과 같은 도시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인구 6만 명에 자동차가 무려 3만 대 가까이 됐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교통사고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대기오염과 또는 소음, 이 자동차로 인해서 정말 도시가 아주 엉망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 시장선거, 99년 시장선거에 의사 선생님이었던 미구엘 로레스가 출마를 합니다. 이 미구엘 후보의 공약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폰테베드라 우리 도시 다운타운에 자동차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다운타운에는 자가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주인의 순서를 바로잡겠습니다. 도시의 가장 으뜸가는 주인은 걷는 사람이고 그 다음 주인은 자전거를 타는 분이고 그 다음 주인은 대중교통을 타는 분이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인이 자가용을 타는 분이다. 이 주인의 순서에 맞게 우리 도시를 다시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미구엘 로레스 후보는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부 30평방킬로미터 지역에 자가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죠. 자가용들은 경계부에 주차를 하고 버스나 또는 걸어서 도심부에 들어올 수 있게 했죠. 그 결과 폰테베드라시는 놀랍게 변합니다. 교통사고가 당연히 줄었겠죠. 2009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가 되었고 도시가 조용해졌고 도시가 맑아졌죠. 폰테베드라시에 와서 살고 싶은 전입자들이 12,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은 99년에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이 폰테베드라 시장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해법은 지방 소멸을 막는 겁니다. 지방을 살려야 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보다 어쩌면 먼저 느꼈죠. 지방 소멸 위기를 느끼게 된 계기는 인구 예측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지금 1억 3천 가까이 되지만 2100년에는 5천만 명대로 줄 거다. 불과 100년 남짓한 기간에 8천만 명 인구가 준다면 그 직격탄은 지방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90년대 후반 느꼈고 2000년대 초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소멸위기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리는 모든 노력을 국가와 지자체가 하고 있죠.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는 지역부흥협력대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국가가 지급하는 연봉을 받고 최장 3년간 지방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 기간이 끝나면 상당수가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고향 납세 제도도 이 많은 논란 끝에 입법이 되었죠. 이 일본 국민 누구나 자기 고향이나 지방 정부에 주민세 일부를 기부할 수 있게 합니다. 기부금의 절반을 현물로 돌려받고 다음에 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공제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이 탄탄하게 채워지고 이 돈으로 지방 창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이런 지방 창생 노력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청년들이 대도시를 떠나서 지역에 내려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문화, 지역에서 창업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늘었고 이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그 제 책 천천히 재생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하쿠이시 다카노조센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로 이 하쿠이시의 소멸위기 농촌 마을을
살려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유튜브로 5곡지로 제작해서 업로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 출신답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초대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 2017년부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장 2년간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지원 자금을 대주고 있죠. 제가 지난 6월에 이렇게 현장을 가서 문경 그리고 상주, 영천 세 지역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 리플레이스 팀이 이렇게 옛날 양조장 건물을 사냥 정행소로 바꾸어서 양조장 분위기도 살리면서 카페로 또 그리고 이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여러 가지 작품들,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또 그 앞 공간은 이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의상을 갖추고 스스로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또 출력할 수 있는 상주의 무양주택이라고 하는 이 단독주택에는 젊은 부부가 이곳을 카페로 만들어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주말마다 이런 문화활동이 벌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또 영천에 이 플레이서스라고 하는 이 이동식 주택 모듈러 하우스를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한 정승권 대표는 이 건축을 전공하고 유명 건설회사 건축 설계사무소에 10년을 일한 뒤에 영천에 내려와서 이런 목조 이동식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날이 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런 목조 주택들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죠. 제주도 우도에서 우연히 만나서 5년을 같이 일하며 지냈던 이 김강산, 김은경 두 사람은 특히 김은경 대표는 초콜릿 광입니다. 초콜릿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몸에 탈이 날 지경이 됐고 몸에 탈이 나지 않는 수제 초콜릿을 만들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서 빈투바라고 합니다. 수제 초콜릿 만드는 걸 배우고 영천에 와서 초콜릿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천의 아주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로컬에 내려가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우리 수도권, 경기도 또 인천 이런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2019년에 지역 상생 계획을 세웠고 2,400억 예산도 만들어서 서울의 청년들을 지역에 보내서 취업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대에 우리들의 개발 방식이 크게 신개발,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재생 시대에는 작게 채우고 고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 대규모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 이런 빅 프로젝트는 이 탄소 배출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은 큰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한 채 고치고 또 다시 짓는 이런 작은 이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동네의 작은 설계사무소 일을 딸 수 있습니다. 재생 시대에는 가급적 개발의 규모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올해 연군을 맞아서 여러 지역의 한 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한 달살이를 하동은 정말 이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남해 바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멋진 곳이죠. 주변에도 아주 명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이 하동 한 달살이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특히 하동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하동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 또 하동이 고향이었다가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향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 정말 이 하동 한 달살이를 통해서 제가 많은 희망을 봅니다. 실제로 하동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매력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대도시에서 제가 인터뷰한 한 분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하동 말고 다른 도시에서 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부산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봤는데 여기만 한 데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시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 또는 다른 직장생활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의 이 주민 공정 여행 협동조합 놀루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젊은 PD 두 사람과도 인터뷰를 했고, 이때 많이 느꼈던 게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데 가장 지금 이 어려운 여건이 집입니다. 집. 농촌의 빈집 투성인데 청년들이 막상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 한 달 살이 마치면서 윤상기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제가 군수님께 드렸던 이 스케치입니다. 구례 구역에 내리거나 구례 터미널에 내리거나 하동에 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 버스는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요 지역들을 잇는 이 간선 교통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이를테면 피아골 또는 뭐 화계, 이 계곡 안을 순환하는 순환교통, 대중교통을 만들어 주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중교통으로도 이 하동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자가용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곳이 지금 뭐 하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순환교통이 하동에 머물 게 아니라 삼청으로 또 함양으로 남원으로 구례로 이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이 도시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된다면 사실상 도도 다르고 또 이 군도 다르겠지만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한 생활권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지역의 작은 도시들이 상생하는 길이다. 이런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이 해법 세 가지, 마지막으로는 연결입니다. 연결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한쪽은 절절한 결핍인가 하면 한쪽은 무심한 잉여가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연결해 줄 게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 정말 아이를 낳기를 기피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세계에서 가장 아주 중한 문제를 앓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결혼만 하면 집을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제공해주고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년씩 연장해 준다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평형을 넓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제안하는 다신공, 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런 다신공을 굳이 신규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유휴 자산들을 고쳐서 공동체 주택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충청남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본 6년, 그리고 자녀를 한 명 낳으면 그때부터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자녀가 2명이 되는 순간 임대료는 제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충남형 행복한 주택을 충청남도의 1000가구, 우리 아산에 아마 600가구를 지금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면서 쪼개는 방식으로 이런 새로운 공급 방식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과거에 우리들의 주택 유형이었다면 최근에 공동체 주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 1호를 포함해서 이 공유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면 살면서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런 공동체 주택은 이런 제주도 같은 또는 이런 교외 지역에는 이런 단독주택 형식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모든 이 토지부터 주택까지를 다 책임지지 않고 토지 정도를 매입을 해서 민간 기업에게 주택 건설을 넘겨주면 민간 기업은 이 토지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좋은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죠. 서울시 SH공사가 이미 이런 사회주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처럼 아파트 단지도 이런 사회주택 방식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오래된 것들을 고쳐 쓰는 사례들도 이 연결을 통한 해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파리의 비아딕 사례라든지 테이트 모던, 워낙에 유명한 사례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애틀에 가면 옛날 여자 고등학교 이 폐교된 건물을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 또 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비아나에 가면 옛날 군대 감옥 건물을 이렇게 멋진 호텔로 개조해서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재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울의 이 뭐 세운상가라든지 또는 선유도 공원 사례라든지, 또 과거에 이 석유 탱크를 지금은 문화 비축 기지로 바꾼 사례라든지 뭐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유도시 사업을 굉장히 과감하게 그동안에 해왔죠.
이 공유 자전거도 뭐 좋은 예가 되겠고, 제가 아주 그 깜짝 놀랄 정도의 공유 사례는 이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프로젝트 하다살입니다. 작은 가게예요. 이 가게는 오전 시간대에는 디자이너 스튜디오로 쓰이고 오후 시간대에는 이제 카페나 또는 찻집 또는 술집으로 바뀌는데 요일별로 요일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을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다채롭게 쓰는 정말 공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주의 청년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재래시장에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서로가 상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본 나라현, 이 나라 재래시장에 예전에 빠친코 건물로 쓰다가 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그곳을 철거하고, 이 나라 재래시장 상인협의회에서는 마치 유리상자와 같은 이런 아주 예쁜 가게를 9개를 지어서 청년들을 여기에 일하게 합니다. 엄선해서.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꿈의 상자라고 하는 유메 큐브가 더 유명해짐으로써 재래시장이 덩달아 함께 살아나는 상생의 사례죠. 연결해인 마지막 사례는 마을호텔입니다. 우리 이 권호상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 이 건물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호텔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호텔. 특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비어있는 원도심이라든지 농산어촌을 마을호텔을 통해서 재생한다면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거죠. 공주의 재민천 마을스테이 사례라든지 고안 18번가 사례,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동에서 주목했던 이 하동군의 악양면 4개 마을, 이 농촌 마을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을호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명함 메뉴에다가 소다 연강미 5개의 한자를 새기고 다닙니다. 비록 하나하나는 작아도 그 수가 많고 서로 연결되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 각각만 보지 말고 함께 보고 또 한 발 앞을 내다보고, 우리 아산시가 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잠재 자원들을 가급적 망가지지 않게 지키면서 다른 도시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아산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개발 방식보다는 재생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담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을 아산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아산의 재생 시대를 새로 열어가기를 바라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일단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석 교수님 개인 프로필을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살짝 빠뜨려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석 교수님은 80년대에 이제 도시공학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9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금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계시다가 대학에 오셔서 그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1년간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실제 시골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한 달 살이 체험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 발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화두로서 코로나 얘기, 자동차 중심의 도시의 문제점, 여러 가지 골목길과 공유에 관한 이런 얘기들, 지속 가능한 국토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으로서 어떤 개발 시대의 논리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성장 거점 전략 그 정책의 문제점, 그 균형 발전 전략이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국토를 볼 때 국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 국토를 어떤 행정구역 경계로 딱딱 끊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양태를 중심으로 도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해법으로는 크게 3가지 제안을 해주셨죠. 도시 혁신, 해서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건 좀 정치나 권력, 뭐 이런 큰 정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을 재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재생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랜딩을 하신 것 같아요. 무잉절결. 그래서 무심한 잉여와 절절한 결핍. 그러니까 얼마나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내버리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결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통해서 골고루 나누자, 이런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소 이제 도시건축에 대한 비전문가께서는 좀 사례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으셨을 텐데, 요거를 제대로 아시려면
15주 동안 한 학기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한 자리에서 다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큰 화두와 이런 제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부터 약 10분간 쉬었다가 그 패널분들 토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들 다녀오시고 지금 10분 브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분간 잘 쉬셨는지요? 지금부터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개별 소개를 제가 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의 서기관으로 계신 황석연 서기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안전부 황석연 서기관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혁신가들을 발굴해서 그 혁신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존경하는 정석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향후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작은 의견을 내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참고로 제가 사실 토론자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요. 우리 황 서기관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16년부터 2년간 서울 금천구 독산 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동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서 동장의 역할 하시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참석해 주신 윤현석 주식회사 컬처 네트워크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공간 그리고 원도심의 장소, 골목 상권, 전통시장 등의 상권이라든가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획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재생에 대한 이야기들만 기획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가지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그리고 연계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컬처 네트워크 윤현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표님 뒷조사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전남대 문화대학원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문화 같은 활동을 지역 문화 재생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뭐 도시형 장터 이런 것도 하셨고, 최근에는 무등산 브루어리를 운영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셔서 무등산 브루어리가 있으면 꼭 사 드시면 이 도시 재생을 돕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아산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계신 유선종 대표이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입니다. 저는 이제 그 경제국장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문화재단 대표로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과를 아마도 거의 전국에서 2014, 15년 그때니까 아마 네.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사회적 경제과장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서 했던 일이 여기 장미마을 성매매업소 3개를 사고 거기 모텔 5층짜리를 사서 지금 어울림 센터를 만들고 지금 이제 제가 문화과장을 한 5년을 했기 때문에 문화를 도시재생으로 좀 접목해 가는 것이 좀 더 도시재생이 성공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선중 국장님은 아산시에서 오랫동안 경제환경국장까지 하시면서 한 3년 전에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뭐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퍼즐랩, 공주에 있는 퍼즐랩 대표이사이신 권오상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에서 주식회사 퍼즐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하고 커뮤니티 위에서 현대산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게스트하우스나 교육장 그리고 코워킹 오피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주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일은 실은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이 공주 원도심 비어있던 지역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사업들은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몇 년 동안 본 장면 중에서 퍼즐랩이 가장 인상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의미와 제목을 아주 유려하게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퍼즐이듯이 맞추면 이런 모양이 되고 또 달리 맞추면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는 퍼즐랩이라는 장면을 잘 하신 것 같고 공주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이크를 황석연 행정안전부 서기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정석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저자시더라고요. 나는 그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를 좋아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례 발표 내용을 보면 사례가 도시재생 성장 거점 도시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폐교를 활용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감옥을 활용한 호텔에 나오거나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거든요. 또는 걷기 좋은 도시라든가 이런 참한 도시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기저를 보면은 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살고 싶은 도시라는 건 사실 재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 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튀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예산을 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더 제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지방에 내려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예산안이 지방 소멸 대응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짜여지게 되는데 이미 올해보다 6조가 더 많은 돈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조씩 향후 10년간 지방 소멸 예산이 이제 기금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이것은 관이나 행정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튀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근데 막상 지역에 내려오면 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연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 내려간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우려한 대로 개발론자들, 자본가들에게 쓰이게 되고 그럼 결국은 불균형은 해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해법에 동의를 합니다. 잉여와 결핍을 연결하는 건데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앞으로 세계는 결국 협력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을 서로 나누고 특히 대도시에 있는 청년이나 크리에이티버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의 잉여 자원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잉여 자원을 재해석하고 그걸 재가공해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향후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60년을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대이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가 도시재생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튀는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예산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아주 탄탄히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적지 않게 있다. 이미 우리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오늘 미팅 전에 시장님을 뵐 때 제안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역에 튀는 사람들과 이 튀는 사람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학교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에 대해서 정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셨는데 짤막하게.
다른 분들 토론 듣고 이따가 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참안 도시와 도시에서 튀는 도시, 참안 도시와 튀는 도시인데 튀는 사람이 만드는 참안 도시가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짤막하게 만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튀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현실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뭐 이거 듣다가 도시재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 예산 우리도 어떻게 응모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해서 그 어떤 사업 구상 같은 걸 하시고 특히 여기는 아산시니까 아산시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언제든 문의해 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그 컬처 네트워크, 문화 네트워크이죠. 윤현석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정석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희 참 군더더기 없이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잘 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여러 이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시재생의 사업의 여전히 방식들은 여전히 큰 인물이 큰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공공의 큰 역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석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오히려 재밌었던 거는 정석 교수님의 한 달 살이를 통해서 만난 지역의 일종의 크리에이터라 불리거나 혹은 어떤 재밌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천에서 만난 그리고 하동에서 만난 그리고 그 지역마다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지역의 문화 또 지역의 자원들을 각자의 방식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변화 그리고 이제 세대의 변화가 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대하던 문화의 변화 이런 어떤 변화의 큰 그 변화의 어떤 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도시재생의 큰 화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안에서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재생을 시작하고 일하는 사람도 누구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여전히 고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재생해야 되는 일은 우리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먼 어떤 전문가 그리고 그것 만드는 큰 예산을 가지고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리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재생에 대한 사업의 운영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칠기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칠기삼이 운영이 70이고 기획이 30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해요. 즉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계획들을 만들 때는 이제 뭐 큰 아이디어도 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길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운영자를 찾고 그 운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재생 계획 안에서 뭔가 공간을 만들고 어떤 방향과 비전을 세우는 거에는 능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종료되거나 사업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사업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공동체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 혹은 뭐 상인과 같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발견될 수 있는 청년 혹은 여성 그리고 외부에서 지역을 애정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감과 결합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에 대한 모습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찾아서
아산이란 도시가 단순히 아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토박이들 그리고 여기 공을 들였던 분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아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아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산이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재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와 또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고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들이 또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쨌든 도시 재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들 인프라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 또 여러 상황들이 낡고 오래됐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공동화라는 현상이 생기지만 공동화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부심의 공동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마을이 내가 살고 싶지 않아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행복하지 않고 또 자랑스럽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담론 역시 하드웨어라든가 인프라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와 함께 이 지역의 애정과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또 계획과 또 플랜들이 또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토론에 있어서 정석 교수님이 직접 만나셨던 그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고 이렇다면 이제 그런 운영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또 다른 어떤 일원으로서 이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윤현석 대표님의 이제 토론문을 제가 먼저 봤는데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얘기도 하셨는데 스타트업 얘기도 조금만 더 부과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마 운영의 주체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함을 네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 단체 그리고 이 사업에 연결되는 방식들을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사업의 예산 안에서만 정해지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공공 예산은 앞으로 이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공적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투자를 근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그게 뭐 그리고 그 역할이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 소셜 벤처처럼 성장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지역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문화적 기업들이 성장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런 영역은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 하는 영역 안에과 도시재생의 어떤 방식이 결합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주체들이 스스로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자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어쨌든 비어있는 공간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떤 자원과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세일즈가 되고 또 그게 거래가 돼서 새로운 수익이 발견되고 그 수익은 결국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원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주체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투자와 지원과 육성 전략이 도시재생 사업에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 뭐 운칠기삼이 말씀하고 또 도시재생의 참여자를 누구로 해야 될 거냐, 향후에 운영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스타트업에 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아산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신 유선종 대표이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우리 정석 교수님 말씀하신 연계와 우리 황석현 서기관 말씀하시는 튀는 사람. 저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에다 아산에 와서 튀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튀는 것만큼 모난돌이 정 맞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 아까 제가 성매매업소 그 장미마을이라 제가 제목을 라비앙 로즈라고 했어요. 에디트 피아프가 성매매업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PT 할 때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을 딱 털어놓고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태워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뒤에서 잘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단절이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현장에서 실제로 일해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문화라는 얘기를 좀 제가 문화재단 대표니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문화가 우리 공연하는 그런 문화를 따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문화가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화와 어떤 도시재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집에 갈 때 면 소재지를 거쳐가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가다 보면 군데군데 풀도 난 집도 있고 반쯤 무너진 집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CU도 있고 GS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있어요. 마트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밀어서 해버리면 정체성, 그러니까 제 동네 이름이 열장원이야. 근데 10명의 장원이 나왔는데 그 마을을 밀어버리면 그럼 10명의 장원집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도구에, 이따 가보실 도구에 수백억을 저는 PT를 해서 따다가 넣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온기발의 전시체험관과 코미디홀을 제가 운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을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플루시라는 악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끔. 근데 플루시라는 악기가 있는데 아이들 셋이 있어요. 가난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룻을 불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플룻을 만드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아이는 내가 가난하니까 이 플룻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고, 악기를 불주는 아이는 당연히 악기는 내 거라는 거죠. 만든 아이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두 학자에서 올리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악기를 잘 부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도시대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아까 운칠 기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운영이 기획을 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운영을 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르타이세인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의 아이디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아이는 야, 이 장난감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나는 장난감을 줘도 다른 거로 해도 돼. 악기 불주하는 아이는 소유가 목적이고 연주가 목적인 거지.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연주해 줄게.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은 나는 또 하나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도시재생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처럼 사회적 경제과에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가 한꺼번에 가듯이 협동조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영국의 예술위원회가 얘기하는 8길이 원칙. 지금 이제 우리 행안부에 계시지만 사실은 8길이만큼만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관여를 많이 하는 것도, 저도 관여를 덜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저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제가 PT를 해서 따온 과목별로 돈을 써야 되는 그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늘 저도 시장님을 쫓아서 청년위원회에 가서 도구에 대한 거를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순신 테마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축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순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페라 만들어서 로마도 가보고 이순신, 그러다 보니까 튀었죠. 공무원이 오페라 만들어 넘어가니 얼마나 튀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라는 자리까지 갔는데, 저는 이 도시재생이 우리가 하는 영희 철수 아버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서, 성매매업소 앞에도 저는 아카이브 정도는 만들어서 기록관리소는 좀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래야 거기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기록물 관리소와 전시관이라든지 이따금 가면서 사람들이 공연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러는 것이 조세대행이 문화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선종 대표이사님께서는 어쨌든 요 아산 지역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산 지역에 가장 오래 계셨고 또 직접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관련된 사업도 직접 많이 하셨고 하시면서 소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튀는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문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뭐 진짜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생활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플룻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양보나 동행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팔길의 원칙. 그래서 팔길을 넘어가는 지나친 관여나 팔길이 이외의 팔길을 초과해서 뭘 하려고 하면 서로 힘들다. 서로가 자기의 팔길을 잘 어떻게 좀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자기 팔길이만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예전 오래된 도서죠.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연배가 그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토론에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이신 공주에서 오신 우리 권호상 대표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정석 교수님 기조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책도 3권 다 읽었고 책에 저희 사례를 다뤄주시기도 해서 교수님 강의 내용 웬만큼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뒷부분에 추가된 내용이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년 맞이해서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한 달 동안 실제 그들 사이에서 생활하고 하시면서 인터뷰하시고 하는 내용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리시고 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소개해 주시는 거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교수님께서 만나셨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그쪽에서 출발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유명하든 알려졌든 아니든 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와서 보면 많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뭐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주민 참여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주민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냐? 청년 사업이면 이 청년이 어디 있느냐? 그거 찾는 것들이 지금 행정이나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의 많은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전의 주민과 지금 이제 많은 사업에서 찾고 계시는 그 주민의 차이점은 당사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어디선가 전문가가 혹은 해외 사례에서 이게 좋다더라. 그럼 이게 정책이 되고 국가 사업이 되면 위에서부터 쭉 뿌려지면 최종 단계에서는 수혜자입니다. 좋은 사업을 만들었고 좋은 시설을 만들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 와서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어디선가부터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만들고 제안하고 실제 그걸 수행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없어도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거를 지역마다 실제 오랜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인터뷰 해가면서 찾아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공주시에서 되게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1년도 상반기에 주민공모 사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 모이는 거 안 되고 행사 안 되고 뭐뭐뭐 해가지고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8개를 모집한다 그랬는데 몇 팀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40팀이 넘게 들어와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중간 조직에 계신 담당자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실 텐데 작년까지 똑같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거 발표한 거 보면 늘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게 몇 배가 늘어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엄정한 심사하시느라고 발표 기간이 좀 연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사를 하셨는데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절반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외진 토박이 가리지 않고요, 청년 시니어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사례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아기들이 여기를 어떤 그 투어를 하면서
자기들 간에 워크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도심을 투어북을 만들었는데 서로 그거 받아가려고 난리가 나고 그거 판매용으로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년 동안 비어있던 방직 공장을 그냥 청년이 동네 청년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네. 토박이 청년이니까 토박이 어르신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영화제 좀 하겠습니다.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럼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대신에 청소나 좀 싹 해라. 그래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영화제를 했는데 공주 원도심이 예전에는 큰 극장이 3개나 있어갖고 주변에서도 버스 타러 이제 보러 오는 곳이라고 했지만 영화 상영이 끊긴 지가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년이 스스로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독립영화제를 만들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올해 좀 그런 일이 생겨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열린 커뮤니티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에. 근데 이 열렸다는 게 외부인을 위해서 열렸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부를 향해서 열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지역 내 커뮤니티들은 다 지연 기반이에요. 그래서 늘 만나던 분들이 같은 학교 졸업생들이 볼을 차면 축구 동호회고 그분들이 산에 가면 산악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주제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독립영화 갖고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프랑스 샹송 갖고서 동호회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제만 갖고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지연형 커뮤니티가 아니고 테마형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원칙으로 삼는 거는 그겁니다.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해체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행안부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공주시에서 청년마을 사업을 받아서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 주체가 크게 3팀인데요. 3개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최근 2, 3년 내에 공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고요. 대부분 청년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시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다들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역 내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장기만 놔두고 나머지 예를 들면 저희 퍼즐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공공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하고의 접점은 저희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서고요. 디자인 잘하는 팀은 디자인하고 공간기획 잘하는 팀은 이제 공간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랑 비슷한 애들이 공주에 와서 더 많이 자리 잡고 우리들의 동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발제문에 써놓긴 했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야 우리가 그러면 3개 팀이니까 3개 팀이 어떤 그 영원히 가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흩어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 결에 맞는 다른 팀들 또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너무나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연결이 아니고요. 조금 느슨한 관계, 약한 연결을 지역 내에서 계속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뭘 시도할 때 특히 이제 서울과 대비되는 대도시와 대비되는 로컬에서 지역에서는 한번 트라이 했다가 그거 안 되면 찍혀요. 그래가지고 네, 20, 30대 때 한번 가게 차렸다 망하면 부모님 욕먹이고 50대, 60대 될 때까지 그 동네에서는 쟤는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가르쳐놨더니 서울에서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내려와갖고 카페하다 말아먹고 엄마 아빠 속상해 뭐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볼까? 그랬는데 안전한 영역 안에서 실험이 가능하고 그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주민들이 존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외지인이고 저 스스로도 공주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당사자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방식은 건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오세요잖아요. 이걸 역순으로 좀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사람 먼저 찾고요. 그 사람들한테 아까 사실 이제 서 기관님 하신 말씀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있는 공간 활용해도 되고 다른 사람 주택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가면 아마 이제 목표로 하시는 도시재생을 통한 어떤 문화재생도 쉽게 달성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끝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상 대표님은 공주에서 이렇게 그 퍼즐랩을 하시면서 사실은 퍼즐랩은 어떤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진 퍼즐랩이라는 의미가 목적을 가진 회사라기보다는 공주에 있는 각각의 퍼즐들, 즉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팀이든 뭐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팀이든 카페를 하는 팀, 전시장을 운영하는 팀, 뭐 책방, 빵집 이런 걸 하는 팀들을 그게 하나의 퍼즐이라고 보면 그 퍼즐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엮어서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와 새로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굉장히 그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주의 도시재생 센터장님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분이 계셔서 저희 아산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근데 한 번 멤버는 영화원 멤버가 아니라서 이 해병대 출신은 조금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거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분의 토론 요지를 들어보았고요. 토론에 대해서 질문도 있고 뭐 그랬는데 우리 정석 교수님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그냥 나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뭐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마이크 예, 아까 그 황석연 서기관님께서 이제 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갈 건가,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이거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정말 좀 저는 오늘 뭐 제 어떤 의견보다도 이거는 정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발 시대의 예산 지급 방식과 재생 시대의 예산 지급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개발 시대는 말하자면 뭘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물건 만들기 같은 거예요. 다리를 하나 짓자, 건물을 짓자. 그러면 뭐 설계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하면 성과가 딱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후에 뭐 AS 같은 데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만들기가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는 생명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지속 가능하게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돌볼 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는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에는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뭐 1년 또는 뭐 2년 길어봐야 또는 뭐 3년. 그럼 뭐 1년 예산 얼마? 그럼 결과 봐가지고 다음에 예산 얼마? 총 3년 최대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재생, 특히 지역에 청년들이 내려가서 뭐 창업을 하고 또는 지역 재생을 하는데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때로는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싹이 트고 작은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자라서 안정화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공이 예산 지원을 할 건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돈 지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것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게 저는 지금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는 건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만 재생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 같은데 행안부가 돈을 쓰면서도 이게 돈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런 늘 그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집행 방식과 그다음에 그것의 성과를 재는 측정하는 방식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바뀌고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만났던 이제 하동의 젊은 PD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개 지금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2년 정도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물론 이제 정부가 모든 거를 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하동의 놀러와라고 하는 주민 공정령의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을 만든 분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조문환 대표. 하동군 악양 면장까지 했던 이분이 정년을 7년 앞두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놀러와를 만든 이유는 하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주민들과 함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놀러와가 뭐 달마중 행사라든지 겨울에 논두렁 축구 대회라든지 굉장히 창의적인 대회를 많이 하고 달마중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정말 저도 그 달마중 행사에 뿅 가서 하동 한 달 살이를 결심을 한 겁니다. 네. 보름달이 들 때 섬진강 백사장에 네. 맨발로 등을 들고 걸어요. 저는 네. 그때 아내랑 같이 둘이 손잡고 네. 그것부터 벌써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둘러 앉아가지고 공연도 감상하고 그리고 정말 절정은
자, 이제 다리 뜰 무렵입니다. 들어 누우세요. 그럼 모래사장에 들어 누워요. 물론 깔개 나눠주고. 그러고는 음악이 나오는데 베토벤 올강 소나타가 1악장, 2악장, 3악장이 나오는 거예요. 15분을 들으면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야, 참 여기는 좋은 곳이구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하는데 이 놀러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 청년 PD 처음에 3명, 그다음에 중간에 전문가를 실장으로 또 채용하고 거기에 2년간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청년들 당사자도 유용하고 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지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당사자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생명을 돌보는 방식으로 할 때 이런 한시적인 프로젝트 기간의 예산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건가,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윤현석 대표님이나 여러분들, 우리 저 권호상 대표님도 이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발표 때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냥 시간 때문에 짧게 갔는데 몇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동의 고하버거 청년들 6분, 그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6명이 하동에 내려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일해서 벌고, 그다음에 그거를 n분의 1로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독특한 경제 공동체 방식이고, 심지어는 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의 어떤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 안에서 문제도 있겠고, 또 뭐 저 행안부 아마 이번에 됐나요, 고아가 지원 사업에? 제가 갔었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안 됐나요? 네. 그래서 안 됐나?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저는 독특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 지리산 농부마을 사례도 굉장히 그 특별합니다. 청년, 정말 대학생, 저 구례, 화계가 고향이죠. 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통계학과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졸업하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실제로. 그런데 농산물 파동을 겪고, 농촌에서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게 다가 아니다. 제값받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저 김정태 대표는 지리산 농부마을이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례라고 하는 구례군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구례군 간전면에서 마을에 농사 짓는 몇 개 마을에 농업 공동체를 만들고, 이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그럼 돕고 지원할 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주 그 경향신문에서 요즘에 지금 서울보다 로컬 시리즈로 연재를 하는데 우리 공주도 소개됐죠. 저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장명이 참 중요하구나. 공주는 퍼즐랩이에요. 정말 이 이름이 절묘합니다. 이 퍼즐 조각이 숨어있던 조각들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놀라운 형태로 지금 막 진화 중인 거를 저도 이렇게 페북에서만 보면, 그래서 나도 공주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목포 같은 데는 또 괜찮아 마을이잖아요. 이름이 괜찮아요. 청년들 와가지고 창업을 생각하지 마. 그냥 괜찮아. 너 괜찮은 존재니까 와서 좀 쉬어. 그렇게 쉬다 보면 자기를 보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국에 많은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물론 행안부나 뭐 국토부나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내려와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이 로컬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도울 건가가, 저는 진짜 행안부나 이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담당 부서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공무원 조직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만 움직이니까, 경상북도는 지금 만들고 있죠. 뭐 청년 정책관 대부분 만들었죠. 시군 단위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 정석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 발표도 해주셨지만, 또 토론자들에 대한 질문 및 또 아까 하지 못하신 말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든 또 정석 교수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그 청년 쪽에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 담당 부서. 우리나라가 뭐 어떤 노인, 아동, 여성, 뭐 어떤 장애인 이런 데에 대한 인식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생겼는데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가장 최근에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수년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좀 획기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혹시 뭐 전반적인 토론에 뭐 아직 시간이 약간 뭐 한 좀 남았습니다. 약간 남았기 때문에 뭐 토론에 더 말씀하실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오늘의 그 화두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일 수도 있고 공간과 공간의 연결일 수도 있고 정책과 정책의 연결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연결이라는 건 뭐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초연결 시대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IT나 이런 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초연결로 가고 있지만 우리 도시 재생이라는 이런 분야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의 연결은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오늘 쭉 들으면서 많이 느낀 바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이 첨단 산업은 아니죠. 첨단 산업 뭐 이런 기술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들이 사는 어떤 인간 생활 문화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토론, 네, 교수님도 추가로. 우리 이제 아산시에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을 몇 가지만 네네네. 말씀을 의견 드릴게요. 좀 이제 주십시오. 아산의 그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아산만의 이제 뭐 자산이랄까 매력 중에 하나가 온천이죠. 온양 온천도 있고 도고 온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온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힐링 또 휴식 이런 거하고도 잘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 면담할 때 이제 도고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도고 지역 재생의 주역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오래된 것과 이 그 새로운 것들이 또 잘 연결이 되고 잘 또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 도시의 강점을 살리면서 그런 치유 또는 힐링 또는 휴식 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또 뭐 시작 이런 것들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례에 지금 그 내려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서울대학교 정영록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피팅 코리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은 경제학자고 이제 그 중국 통이십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 베이비 부머들이 서울 수도권에 계속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머물지 말고 떠나야 된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그게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고향일 수도 있고 본인들의 또는 고향이 아닌 연고가 없는 어느 곳이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은 은은한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연 역할을 하고 이 60대 이상 이분들은 이제 은은한 조연 역할을 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살아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저는 이 말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 딱 제 세대예요. 저희 세대. 제가 이제 우리나라 60인데 60대들이 우리나라 뭐 민주화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청년들을 힘들게 만든 또 당사자이기도 해요. 우리 굉장히 지금 우리 후배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3만 달러 이 나라를 이만큼 키운 건 물론 성과였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인구 절반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계속해서 지역은 그냥 소멸되어 간다는 이런
것들의 장본인이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중에 좋은 방법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거나 그런데 이 고향에 내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가더니 이제 쫄딱 망했나 봐 고향에 오게 이제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텃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아하게 내려가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도 삶의 2라운드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대규모 베이비 부머들의 하방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국가가 관심을 우리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산시에 권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숙소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마을 호텔이 굉장히 좋은 답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방 도시의 원도심 또는 농사노촌 시골 마을에 마을 호텔을 만드는 일을 하되 그거를 이제 뭐 농어촌 공사나 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먼저 한 발 앞서서 할 수도 있겠죠.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오래된 집들 가운데 어른들만 살고 계시는 집들을 마을 호텔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고쳐드립니다. 그럼 어차피 농가 고쳐주는 거는 당연히 뭐 필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두 분만 사는 넓은 집을 두 분이 이렇게 요만한 데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무장의 공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바꿔준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마을 호텔을 위한 숙소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준공적 공간으로 마을이 확보를 하는 거죠. 지자체가 또는 그렇게 해서 마을에 이런 숙소 공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호텔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을 경영할 이제 새로운 마을 기업이 나와야 되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내가 뭐 빨래도 할 수 있고 내가 음식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 이렇게 귀촌한 분들은 다양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이 참여자들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마을 호텔을 통해서 숙소 공간을 확보하면은 그러면 이제 단기 여행하는 뭐 1박, 2박 3일 하는 분들도 거기서 재울 수 있고 호텔처럼 거기에 이제 한 달 살이 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반년살이 또는 1년살이 또는 2년살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가 그런 외지인을 또는 출향민들을 또는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받아서 재울 수 있는 이 숙소 공간들을 뭐 1000채 정도 예를 들어 확보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을 호텔의 형태든 또는 뭐 다른 형태든 사람을 초대하는 게 저는 제 생에 뭐 마지막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와서 잠시 머물러 보고 꽤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전략들을 취하는데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 온양에 오세요 또는 도고에 오세요 하면은 훨씬 더 말이 따뜻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이 모든 어떤 도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인을 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재생을 해야 되는 정책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지방 소멸로 왔을까?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나 큰 뭐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실천이나 이런 건 어렵지만 저는 엊그제가 아니죠. 뭐 이제 그 지구 환경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의 그 얘기를 보면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유엔에서 한 연설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왜 돈과 영원할 것 같은 경제 성장에 매달려서 왜 우리를 이 지경의 환경을 왜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물려줬냐? 정말 싫다. 이렇게 한 연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 재생하고 지구 환경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가까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우리도 20세기 뭐 19세기 때에 그 기계 혁명, 뭐 증기기관 발견되고 했을 때 영국의 루소라는 철학자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이미 자연이 많았는데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었구나. 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항상 어느 한쪽이 잘 나가고 발전하면 항상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잘 중용을 취하고 중도를 취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건 우리 현 세대의 리더들, 현 세대의 기성인들이 잘 해결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토론회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를 해도 됩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이나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의 질문은 제가 다 커트한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럼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진행 주최 측에 좀 여쭤볼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치기 직전에 그래도 여기 시나리오에 보면 못하신 얘기를 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나요? 네, 뭐, 예. 네, 윤현석 대표님. 네네.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사실 수만 가지겠지만 재생이라고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안에서의 상당한 그 균형감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재생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방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또 지역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어떤 공간이라든가 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항상 빠져 있는 게 결국은 문화적 재생, 또 사회적 재생, 또 공간적, 또 마을 재생 공동체 재생 다 필요하지만 경제 산업적 재생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 충실하게 만들어도 중요하지만 직접 뭔가 이 일과 관련된 이 것들 또 지역에서 산업과 연계된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무등산 브루어리라고 하는 수제맥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주의 우리밀이 정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우리 지역 호남의 밀과 보리 같은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대중적 상품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디자인, 감성, 스토리 또 이런 표현들로 만들어내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되게 제조업이라 되게 엄청 힘들고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저도 똑같이 그 아산에 왔을 때 그 그러니까 온천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물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산업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그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큰 클러스터라고 하는 측면들을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과제를 대신 받아들여서 유치하려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역이 갖고 있는 충실한 자원, 근데 그 자원이 단순히 농수산 자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어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중요한 또 생명과 연계된 이 관통되는 자원이라면 앞으로 그 물 산업과 연계된 이야기를 충실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흔히 하는 에비앙이라는 물 자체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에비앙에 나오는 그 약수라고 하죠. 우리로 마치면 그 샘물을 기원해서 전 세계 가장 점유율 높은 물 브랜드이자 화장품, 건강식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발효 상품까지도 이어져서 전 세계 글로벌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아산이라는 도시에서 그런 정도의 목표 세우는 게 어렵나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온천수 같은 게 단순히 몸만 데워주고 치유해주는 일도 있지만 뭐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다양한 컨텐츠로 물과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 거기엔 이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연구소 다 유치도 가능하고 그 산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함 그리고 거기에 만든 일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제공되는 미래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지역에 필요하고 그게 재생적 관점으로 이제 산업과 경제에 대한 재생 방식도 연결되어야만 이게 이 지역이 흐름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몇백억의 예산을 마을과 연계해서 누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 마을 카페를 놓고 하는 이런 방식의 플랜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플랜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과 어떻게 만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함의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시에서 도시재생 센터라는 것을 만드는 이제 앞으로 기점으로 많은 일을 해갈 텐데 그런 어떤 수행하고
관리하는 거에 사업 관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아산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5년 안에 사업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라고 하는 물음에 누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리더가 바뀌었을 때 또 재생에 대한 기조와 방식이 달라졌을 때 누군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다 등장할 겁니다. 그런 기초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주시고 사실 또 이렇게 말하기 힘든 쓴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나중까지도 막 하시고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정말로 깊이 담아둬야 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황석영 서기관님 윤현석 대표가 마이크를 넘겨서 예정이 없던 발언을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네, 할수 보통 있습니다. 그 예. 미드를 보면 끝날 때 이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예고편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데 아, 저희가 하는 사업을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데 올해 네. 지방자치 박람회 이름을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아예 다시 넣어서 지방자치 균형 발전 박람회라는 게 열려요. 네. 그때 저희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인구가 65%를 돌파했거든요. 우리도 수도권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이전이 아니라 결국 일자리를 옮겨야겠다. 삶의 터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자리로 인해서 학교와 일자리가 가지 않으면 거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텔레워크를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한 달 살이 하시는 것처럼 아예 하동 가서 한 달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오.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한 달 예를 들면 아산시가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한 달씩 와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재택근무 하듯이 내려와서 어느 한 부서가 와서 R&D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걸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도고의 청년 마을을 만드신다면 청년 마을은 올해 내년 선거가 있는 관계로 예년과 달리 올해 10월에 좀 조기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고는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에서 피로를 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옮겨오는 방식의 청년 마을을 만들어서 또 그곳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죠. 스타트업. 네. 제가 지난주에 이마트를 그래서 만나봤거든요. 이마트와 KT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하는 얘기가 디지털 일자리. 네. 기업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이고 그다음에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기업의 미래를 뚫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업의 활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마트가 신세계그룹이. 예를 들면 신세계그룹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부서를 또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도고온천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기업은 용인 이하로 내려오질 않아 인재 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고 지역 발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고편으로 한 편 던지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고편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 아까 두 분은 사실 토론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딴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신 것 같고요. 권 대표님 의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마무리하는 순서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마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100명 넘는 청년들이 공주를 방문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요.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을 놓고 보면 인프라가 부족해, 뭐가 안 좋아, 뭐 학교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거 차치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삶의 방식을 보면 부럽대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통근 시간 1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여기는 걸어가도 최고 먼 데가 15분이거든요. 자전거 네. 있으면 5분이면 가고 점심들을 집에 가서 먹고 오거나 이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볼 일도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7시나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퇴근하고 7시면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어떤 커뮤니티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지는 거 보러 금강까지 갈 수도 있고 공산성 올라가서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찾아오는 접점 계속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청년뿐 아니고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구나. 서울이나 대도시 벗어나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오히려 다른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으로 오게 되는 저희들이 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당겨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행안부에서 해주시는 그런 사업들, 청년마을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되겠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 맛을 본 청년들이 본인들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못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친구들에게 또 야 이거 지방 내려갔더니 이렇게 재밌게들 살더라 이렇게 전파를 할 것이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정석 교수님께서 당사자로서 예, 그 베이비부모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또 촉대를 베고 지방을 돌고 그 또 내용들을 유튜브나 또 주변을 통해 전파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가속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뭐 대상지로서도 그렇지만 주민의 삶에서도 어떤 아산시가 상당히 어떤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주근접의 토론문은 우리 황석현 서기관님이 써주셨는데 말씀을 이쪽에서 하셨네요. 어쨌든 직주근접 중요하죠. 퇴근 후에 6시에 퇴근하고 7시까지 들어가서 저녁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도시가 아산입니다. 아산으로 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연자님,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짧게라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아산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포럼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와 함께 저희는 내년에 제2회 아산 도시포럼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